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3시 30분에 찾아뵙고 있는 멘토스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자경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숫자 1번 대화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사방진이님 감사합니다. 네, 이진범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약바이오 섹터 참 애증의 지금 그런 섹터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잠깐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시장 한번 잠깐 짚고 갈게요. 오늘 코스피가 1988.53, 코스피가 629.31로 마감을 했어요. 저희가 8월 6일 날 코스닥 사이드를 발동하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그 저점을 찍었었죠. 그러니까 항상 돌이켜보면 저희가 느끼는 거지만 항상 공포를 사고 자기 욕심을 매도하라, 이런 명언이 좀 지나고 보면 항상 맞는 것 같아요. 그 8월 6일날 저희가 극도의 공포의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8월 6일날 코스피가 1900선을 깨서 1890, 그 다음에 코스닥이 540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안정권에 든 느낌이긴 한데, 제가 8월 그 마지막 주 방송을 하면서 어떤 대내적인 이슈라든지 대외적인 이슈들 모두 짚어드리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1900선대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8월 MSCI 임원 지수가 그 리밸런싱이 외국인 입장에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8월이 마지막 그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방송을 드렸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잠깐 전화가 와서요. 네, 김자경입니다. 네네. 제가 지금 4시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예,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이제 9월 들어서 시장 상황은 좀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물론 뭐 미중 무역 전쟁 이슈라든지 한일 문제가 뭐 또 불거지면 또 어떤 이슈 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선이 PBR 1배, 그 PBR 1배 이하 1900과 2000 사이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이슈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이제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그렇게 시장에 큰 어떤 충격을 줄 것 같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봐야 될 이슈는 이제 9월 18일 날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지켜보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라든지 통화 정책의 향후 방향이라든지 그게 또 한 번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제가 그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이 상당히 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사실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솔직하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을 본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상 우리 시장이 훨씬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쨌든 앞으로도 조금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를 포트에 갖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참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계시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온 느낌은 있지만 지금도 많이 들어가신 그 가격 대비해서는 많이 빠진 부분이 많아서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그 흐름들을 쭉 짚어 드릴게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제 얘기가 맞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공부하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제 어떤 소견을 가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2015년 상반기를 기억하시나요? 2015년 상반기? 저희가 이제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어가지고 항상 시간이 지나면 과거를 잊게 돼요. 근데 항상 어떤 사안이나 현 시점에서 뭔가를 바라볼 때는 과거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내가 매매를 잘못했을 때 그냥 지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매매를 했고 이거를 잘못 판단을 했고 손절을 쳤고 뭐를 했다고 하면 내가 그 기업을 뭘 잘못 봤었는지, 그 다음에 내 매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되게 복기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본인들이 매매를 하고 나서 매일매일 매매 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한번 본인의 매매를 복기해보고 다시 한번 보는 게 엄청난 시간이 지나면 성장이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왜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복기해보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주식도 내가 기업을 분석하고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았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 매매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었는지 그거를 계속 복기해 가면서 매매일지를 매일매일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꾸 옆으로 3000% 얘기가 새는데요. 제가 2015년 상반기, 왜 2015년 상반기 얘기를 했냐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새로운 제약바이오 섹터의 밸류가 불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미약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미약품이요, 2015년 3월 초에 10만원 언더에 있었어요. 2015년 3월 초에. 그랬던 한미약품 주가가 2015년 11월에 거의 80만원까지 올라가요. 약 8개월 동안 8배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미약품이 진짜 일어나면 급등하고 또 급등하고 이러는데 정말 시장에서 되게 놀라웠었어요. 근데 상승 원인은 그때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 수출이었습니다. 2015년에 한미약품이 세계적 제약기업인 스펙트럼, 일라이릴리, 베링거 인겔하임, 사노피 얀센 등의 약 8조 원의 초대형 기술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연타석 홈런을 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제약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를 120만원대까지 높였었어요. 그러던 이제 한미약품이 고공행진을 해요. 막 80만원까지 한 주당. 그러다가, 그리고 좀 요거 이슈를 한번 볼게요. 2015년 7월에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계약금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550원을 받고 잠정 마일스톤 6억 8천만 달러, 약 7,500원을 받기로 하고요. 올무티닙이라는 기술 수출 계약을 맺게 돼요. 올무티닙이 뭐냐면 표적 항암제인데요. 이게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였었어요. 요게. 근데 이제 한미약품이 2015년에 거의 8조 원에 가까운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다시 돌아와요. 반환이 돼서. 그때 한미약품 쇼크가 오죠. 제가 하나 반환돼서 돌아온 게 지금 말씀드린 올무티닙이에요. 올무티닙. 네. 그러면서 기술 수출 반환했다라는 이슈가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이제 계약 해지가 되면서 한미약품 그때 계약 해지 발표가 2016년 9월 30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기술 수출 이제 계약 해지가 오면서 한미약품 주가도 이제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계약 파기를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올무티닙
세포 폐암 치료제를 포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물질이 안 좋았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비슷하게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고 있었어요. 그게 되게 비소세포암 폐암 치료제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게 임상 3상이 되게 우수했어요. 그래서 그 올무티닙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 같아가지고 그 기술 수출이 이제 반환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한미약품 쇼크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사실 기술 수출 금액 총 금액으로 보면은 2015년 기술 수출한 총 금액이 한 8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다시 팩해서 돌아온 거는 한 8조 원 기술 수출한 것 중에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거 기술 수출 반환됐다라는 이슈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 투심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약바이오 거품론이 다시 시장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금 핫 이슈가 되는 신라젠이 그 제약바이오 투심이 상당히 안 좋은 시점에 상장을 하게 돼요. 투심이 안 좋으니까 그때 신라젠 공모가가 15,000원이었어요. 놀랍죠? 요즘에 공모가 언더로 다시 하이를 하게 됐죠? 근데 신라젠이 아시겠지만 얼마까지 올랐었는지 아시죠? 엄청나게 올랐었죠. 거의 15만원 정도까지. 공모가 대비 거의 10배 이상 올랐었어요. 근데 그때 신라젠이 상장할 당시에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서 공모가가 15,000원, 그 다음에 거의 9,000원대까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돼요. 그쵸? 그 당시에 어느 누가 신라젠을 들여다봤겠어요. 그리고 공모주 청약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죠. 그때 잠깐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전환사채, 저희 어떤 그 WM 고액자산가들 대상으로 그때 신라젠 CB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주식이었으면 아마 팔았을 거예요. 근데 CB 전환사채가 그 전환하는 기간, 락업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 결과로 저희 고객분들이 거의 CB 그 전환가가 그 8배 이상의 차익을 먹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유상증자 주식으로 받았다면 아마 그 당시에 과연 버텼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제가 오늘 왜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2015년에 한미약품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섹터는 한미약품이 붐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또 한미약품이 붐을 일으켰고 한미약품에 의해서 일어난 붐이 다시 한번 기술 수출 반환이 되면서 꺼지게 됐죠. 그러면서 바이오 거품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죽었느냐? 아니죠. 그 당시에 한미약품이 그 기술 수출 반환이 돼서 제약바이오가 다 죽으니까 제약바이오 다 사기야, 그거 거품이었어, 그럴 줄 알았어, 시장에서 다 이랬어요. 그리고 한미약품 목표가 120만원까지 부르던 제약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들도 다들 목표가 하향 조정 막 이랬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미약품 주가는 예전만큼으로는 복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소위 말해서 글로벌 신약 개발을 하는, 거의 글로벌 수준의 혁신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신라젠, 팩사백이죠. 그 다음에 HLB, 리보세라믹, 위암 치료제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구바이로메드죠. 구바이로메드. 보면은
한미약품 그 사태가 있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요.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그리고 임상 1상, 2상, 지금 3상까지 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거의 2상까지 잘 간 기업들. 그리고 그게 글로벌 혁신 어떤 신약 수준까지 가는 기업들. 그게 이제 신라젠, HLB, 할릭스미스, 메지온 등이에요. 메지온도 유대낙빌로 있죠. 물론 지금 임상 3상까지 온 기업이 지트리비엔트도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미약품 사태로 한미약품이 한번 밸류업을 해서 한미약품 주가가 확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로 넘어가죠. 근데 제가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제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임상 이상 투비 단계가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밸류에이션 할 때 저는 임상 이상 투비 정도까지가 가장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신라젠하고 헬릭스미스, HLB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막 고공행진을 하죠. 그리고 이 기업들은 지금 다 3상에 진입했던 기업들이에요. 왜 제가 임상 2상 투비 정도가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이었을지는 이 기업들의 과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제가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지금 임상 3상까지 온 기업들이 3상을 실패하거나 3상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다른 제약바이오 아무 이상 없는 그 회사들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을 악화시킬까가 저는 가장 큰 리스크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계속 포트에 보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께 계속 질의를 드리고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이제는 제약바이오는 각 개별 주식 움직임대로 갈 거다. 아무리 지금 임상 3상에 진입한 기업들이 3상 결과나 3상 실패가 나와도 그거는 그 개별 기업의 이슈로 끝날 거고 그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임상 3상에 진입한 기업들이 결과가 안 좋으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 투심이 안 좋게 됐죠. 자,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되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투자 심리가 되게 많이 안 좋은 이유는 세 가지로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코오롱 인보사 사태. 그래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는 그 제약바이오 섹터 기업의 회계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케어진 같은 경우가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죠. 케어진이 시총 지금 엄청 높은데 그런 기업이 그 거래 정지가 될 줄은 어느 누구도 몰랐죠, 사실. 그 다음에 코오롱 인보사 사태. 그 코오롱 인보사 사태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또 줬죠. 그 코오롱 티슈진이 기술성 특례 상장을 했어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투자증권은 기술성 특례 상장을 IPO 주관사로 이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향후 얼마 기간 동안. 지금 코오롱 그 티슈진이 기술성 특례 상장을 하다 보니까 기술성 특례 상장을 한 제약바이오 섹터 기업들한테 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악재로 작용했던 게 제가 말씀드린 임상 3상 기업들의 어떤 결과가 안 좋았던 거.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들의 주주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그냥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릴 뿐이고요. 그 기업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끝까지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어떤 그런 신념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혹시나 저한테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임상 3상 기업 중에서 HLB가 그 위암 리보세라닙을 하고 있는데 1차 지표 OS가 목표치 미달을 하게 됐어요. 2019년 6월에. 그게 첫 번째 어떤 3상 진입한 기업들의 악재 요소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HLB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죠. 물론 지금 HLB 주가가요. HLB가 긍정 이슈가 지금 현재 하나 나오긴 했어요. 지금 뭐냐면 유럽 종양학회가 이제 향후에 있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HLB가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유럽 종양학회 전까지 조금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HLB에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라젠. 정말 핫했던 신라젠이 3상 무용성 평가 결과를 받으면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아요. 그게 2019년 8월이죠. 그러면서 지금 한미약품 사태 그 기술 수출 반환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죽은 게 다시 한번 이런 신약 개발, 혁신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다시 한번 쭉 살아났다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HLB 그 목표치 미달했다라는 거, 그 다음 신라젠 임상 3상 중단 권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떤 시점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또 현재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를 제가 짚어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짚어드렸는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속적인 성장 섹터에는 틀림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만약에 제 자녀가 있다면 저는 제 자녀한테 미래 유망 직업군으로 빅데이터 연구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생명공학, 유전공학 사이언티스트를 제안을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매출해가고 이익이 하나도 안 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게 측정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지금 국면이 저금리 저성장 국면이에요. 이런 저금리 저성장 국면에서는 향후 성장 섹터의 가치가 되게 큰 밸류에이션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막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 비상장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막 비상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그런 쿠팡 예를 들게요. 쿠팡 기업 가치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몇 조 단위, 조 단위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쿠팡이 영업이익 계속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매출엔 영업이익이 당장은 안 나는데 향후 성장 스토리나 성장 가능성이 크면 그게 엄청난 현 시점에서 밸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당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없어도 향후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미래 가치를 지금 다 땡겨오고 있는 거죠. 저금리 저성장 국면에서는 성장 섹터의 가치가 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 섹터라고 저는 본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이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섹터로 보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지속적인 변화 양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왜 과거 얘기를 했냐면 2015년에 항미약품이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기술 수출 반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투심이 죽었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새로운 기업들이 다시 급등을 했어요. 신라젠, HLB 이런 것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은 이미 밸류를 받을 대로 받았던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 같은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다른 기업들을 이제는 봐야 되고 기업들이 앞으로 밸류를 받을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회사에 대한 주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홀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현재 임상 상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냐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임상 이상, 2B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임상 3상이라는 걸 처음 경험하고 있어요.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서. 근데 정말 좋은 물질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빅파마가 임상 2상에서 다 가져가요. 다 A로를 해가요. 물론 그 빅파마가 제시한 가격과 우리나라 기업이 제시한 가격이 내고 협상이 안 돼서 지금 독자적으로 임상 3상을 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요. 임상 기간이 보통 10년이 걸려요. 보통 평균이 10년이에요. 그리고 돈도 엄청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로 전략을 가져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돈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돈을 계속 넣어야 돼요. 계속 3상까지 가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글로벌 신약으로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임상 3상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어떤 생명공학, 유전공학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텍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접 임상 3상까지 진행하는 기업이 아니라 왜 그러면 돈 잡아먹는 귀신이거든요. 그러면 매출하고 이익 언제 낼 거예요? 계속 적자고 돈만 내고 유상증자에서 그 주주 가치만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애로 라이센스 아웃 전략으로 가져가는 기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올릭스라든지 ABL 바이오, 에클론 같은 거죠. 지금 HLB나 신라젠, 헬릭스미스 같은 게 최고점 시총 얼마까지 갔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런 지금 바이오텍 기업들 제가 언급해드린 이 기업들이 현재 시총이 얼마인지 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왜 보지 않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리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자본이 엄청 많이 들어요. 지속적인 유상증자나 CB 발행 등이 필요해요. 그래서 헬릭스미스도 지금 얼마 전에 유증을 했죠. 그 다음에 신라젠도 얼마 전에 키움증권 통해서 CB 발행을 천억을 했어요.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내 기업에서는요. 3상을 완료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3상을 성공한다고 해도 FDA 승인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미국 FDA죠. 그리고 세 번째, FDA 승인을 받고 신약이 출시되더라도 생산 공정을 갖추지 않으면 제조 경쟁력이 약화돼요. 제조 경쟁력이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어떤 생산하는 그런 회사죠. 그 다음 네 번째,
제약 마케팅 아시죠? 제약 마케팅이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 뭐 리베이트 얘기도 엄청 많고, 제약 마케팅의 구조적 특성상 약품 판매 유통망을 갖추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애로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기술을 팔아서 계약금 받고 그거 진행 경과에 따라 그 임상하는 건 글로벌 빅파마가 하고, 나중에 완료해서 신약이 되더라도 빅파마, 유통망을 갖춘 빅파마가 판매를 해주니까요. 네, 그래서 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2015년에 그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애로를 거의 8종 가까이 했고, 그 사건이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기술 수출한 그 기술 한계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에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시장은 충격을 받았고, 제약바이오는 모두 사기꾼이다, 거품이다라는 시장 논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당시에 공모가 15,000원으로 공모했던 신라젠이 150,000원까지 가는 사태가 나왔고, 그 이후에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신약개발 회사 중심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불었고,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젠, HLB, 헬릭스미스, 메지온 등. 지금 이 기업들은 대부분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기업 중에서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임상 2상 단계에서 가장 큰 밸류에이션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 3상을 직접 끌고 가는 기업은 되도록 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아까 몇 가지 논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3상 완료 시에 엄청 포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 관점에서나 어떤 자본력 투입 관점에서나 그거는 정말 도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장기적인 성장 섹터고 꼭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는 거에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휴머니즘 관점을 되게 많이 봐요. 뭐냐면 어떤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게 인류의 어떤 공헌하느냐,